그 다음 큰 쟁점이 초등 전일제, 유보 통합,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고등교육 혁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거의 논의되거나 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또 발을 내디디면 엄청난 논쟁에 또 휘말려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못했다 잘했다가 어느 국면에서 등장을 하냐면 언론이나 선거 때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언론이나 선거 때 등장하는 국면들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학교 현장하고는 사실은 약간 무관하게 싸움의 흐름에서 등장을 하고 누군가를 선출하기 위해서 등장을 하는 거지, 학교와 학생을 위해서 그거를 논쟁하고 같이 비판하고 대안을 만든 흐름이 저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표면상으로는 3.6조,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교에 갈 예산 3.6조를 지금 물가가 올라서 3.1조 정도로 파악하는데요. 그 돈을 대학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고등평생이라고 하는데 주로는 대학일 거고요. 더 디테일하게 여기 국회하고 교육부랑 얘기 나눠본 거는 지방대 쪽으로 준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이제 우리가. 지방대에 어디에 쓸 거냐, 그 돈을. 근데 그게 없어요. 왔는데 좋은교사 운동을 통해서 뭘 제가 배웠냐면 부드러움, 따뜻함, 그리고 그 속에서 좀 체계화되고 객관적이고 우리 사회를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 그런 손길, 발걸음 이런 것들을 조금 느끼고 배운 것 같아요. 혁신학교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네. 혁신학교가 한 10년 이상 추진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가 이제 이런 혁신교육에 좀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다수가 또 교육감도 되면서 이제 거의 다시 한번 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좀 재검토 또는 이렇게 뭐랄까요? 좀 어떤 새로운 국면들이 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도 혁신교육을 만들어 오고 또 지켜봐 오셨으니까 이런 혁신교육의 어떤 발전, 계속 개선 발전돼야 된다고 보시는 점과 또 성찰돼야 되는 지점,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 얘기를 하려면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거시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고 네. 싶어요. 1926년부터 저는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시작됐다. 그때 문민화 작업들이 이제 일제시대 때 있었죠. 있었죠. 네. 그 문화정책, 문화식민정책이 있었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보면 거의 90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은 12년, 경기 같으면 다른 지역은 더 짧죠. 이게 사실은 그 구도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90년 이상 된 대한민국 공교육 체제 중간에 이제 미군정도 있었고 군부 정권도 있었고 권위주의 정권들도 있었고 보수 진보가 이제 넘나들면서 정권을 차지하면서 대한민국이 왔고 그 안에서 이제 국가 공교육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혁신교육 전까지의 그 흐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변화보다는 국가 사회적으로 집단적 수능, 대표적인 게 입시, 대학 서열화, 그리고 학교는 그 억압과 통제 체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혁신학교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혁신학교는 여기에 대해서 뭐 무조건 다 배척하고 무시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교육의 본령이라고 하는 게 다를 거다라고 시작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12년 됐는데 이거를 잘했다 못했다 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평가하는 게 저는 약간 난센스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하죠. 잘한 일 있고 못한 일이 있을 텐데 잘한 일은 더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 게 맞고요. 못한 일은 어떤 걸까? 근데 지금 그 잘 아시겠지만 못했다 잘했다가 어느 국면에서 등장을 하냐면 언론이나 선거 때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언론이나 선거 때 등장하는 국면들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학교 현장하고는 사실은 약간 무관하게 약간 싸움의 흐름에서 등장을 하고 누군가를 선출하기 위해서 등장을 하는 거지, 학교와 학생을 위해서 그거를 논쟁하고 같이 비판하고 대안을 만든 흐름이 저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 이제 주변에 하는데 혁신학교 3분의 1도 대한민국 공교육 변화를 위해서 못한 거다. 다시 얘기하면 3분의 2 가야 할 지점들이 아직도 너무 많은 거죠. 갈 길이 너무 멀다. 네. 근데 3분의 1 했다고 이거를 멈춰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게 저는 좀 넌센스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그 디테일하게 좀 짚어보면 선생님들의 바람이 수업 잘하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그 바람을 많이 제도적으로 혹은 실천적으로 공간을 많이 확보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거는 한국 교육사에서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고 알려지고 자긍심으로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교육감이나 교육부에서 했을 때 흐름하고 선생님들이나 현장에서 올라온 흐름들이 막 뒤섞이면서 벌어지는, 제 표현으로는 제도주의 운동인데, 이 펼쳐지는 흐름들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흐름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대표적인 게 교육과정을 보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많이 안 봤거든요. 임용고시 볼 때나 그렇죠. 살짝 보고 외우고 그랬는데, 교육과정을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하고 비추어서 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평가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정부 정책까지 된 상태가 됐으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교육사에서 제도적 변화에서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축은, 저희들은 학교에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학교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학교가 외로운 섬, 고립되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를 좀 벗어나 보자. 그게 뭐 누구 학교에 누구를 위해서 이런 게 아니고, 아이들은 학교도 오지만 마을에서도 살고 집에서도 살고 이런 거잖아요. 오고 가는데. 근데 이게 마을교육 공동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 마을 얘기를 하면 아직도 지금도 학교도 힘든데 무슨 마을이냐 뭐 이제 이러시거든요. 심지어 예산을, 학교에 줄 돈을 왜 마을에 주냐 뭐 이제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공교육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일까, 국가가 함께 해야 될 게 어디까지일까 생각하면 아이들이 있는 곳은 공교육이 다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것도 혁신교육 일환으로 이제 상당히 넓혀진 거죠. 이제 또 초기에 가장 핵심적인 게 학생 인권이었잖아요. 그것도 논쟁이 초반부터 엄청 많았고요. 지금도 뭐 말끔하게 해소된 건 아니지만 최소한 체벌의 문화는 사라지게 했다. 이거는 정말로 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 인권을 통해서 그 당시에 전국이 똑같이 시작하고 똑같이 학생 인권을 확보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 소식을 전해들은, 특히 이제 스마트폰과 SNS로 전해들은 세대들이 지금 우리 세대의 주역이 됐고, 폭력이 폭력을 낳는다고, 내가 맞으면 나중에 내가 때리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 아이들은 인권으로 자랐기 때문에 다른 후세대들한테도 인권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그거는 혁신교육에서 정말 잘한 일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조금 부정적인 흐름들은 이제 이런 흐름 같아요. 약간 혁신학교만, 그 다음에 혁신학교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선생님들만, 그러니까 약간 콘크리트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포처럼 함께하고 하면서 조금 더디더라도 갔으면은 더 많이 가겠다. 그게 제가 이제 앞으로 한 3분의 2 지점이 남아있는 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책 부분에서도 교육감 바뀌면 바뀌어버리는 이런 거는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교육청에 대한 혁신 학교를 고민하면서 교육청, 교육부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도 연동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국가교육위원회 말씀하셨지만, 이 국가교육위원회가 약간 어떤, 지금 우리 국가교육에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고, 이 국가교육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는지, 우리 교원단체는 또 이 국가교육위원회를 좀 어떻게 좀 보고 또 대응해야 되는지, 뭐 이런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 주시면. 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헌법에 들어가야 된다. 헌법에 안 들어가면 정부 바뀔 때마다 엄청나게 흔들릴 거다. 국가교육위원회. 예, 국가교육. 또 하나는 핀란드처럼 사회적 합의를 충분하게 해야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사실은 헌법에 들어가기는 어렵잖아요.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준비 작업은 교육계에서 이미 돼 있습니다. 네. 헌법 개정의 교육 분야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시도교육감 협의회도 준비를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사회적 합의는 충분히 안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갖는데, 그 청사진과 로드맵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자체를 스스로가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갖추는 기관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태어나면 한 살인 건데 한 살이 100년짜리 계획을 세울 수 있겠어요? 한 살이 그만한 역량이 됐다라고 국민들이 허락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정말 이 정도면 됐다, 이제 해봐라 라고 하는 흐름을 가져야 되는 게 진짜 첫 번째 과제 같아요.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갖도록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위원회 스스로에게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난망한 거죠. 너무 난망하고요. 그 위원들이 이제 뽑히면 위원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기하고 여든 야든 뭐 대통령실 추천이든 누구 비교섭 추천이든 상관없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범교과 특례법 말씀드렸었는데 교육과정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왜냐하면 교육과정은 지식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학교의 문제이기도 하고 선생님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교육과정인데 지금 국가교육과정을 이대로 둘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많이 그러면 아마 학교 형태도 많이 달라질 거고요. 선생님들의 역할도 달라질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교과서에 나온 거를 가르치는 걸 지식으로 볼 것인가 이런 것도 결정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하는 자세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 만 5세 그 8월 초에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저희 의원실도 정말 거의 사생결단하면서 이제 앞서서 투쟁하고 국민들 의견 모으고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의견 모아서 그 흐름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 큰 쟁점이 초등 전일제, 유보통합,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고등교육 혁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거의 논의되거나 되거나 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또 발을 내디디면 엄청난 논쟁에 또 휘말려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의제들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제들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의 문제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전문가든 현장에 있는 주체든 학부모님이든 선생님들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지혜롭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해야 됩니다. 정부가 굉장히 유능해야 되고 굉장히 겸손해야 되고. 근데 어떻게 보시는가요? 지금 정부가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유능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네.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정부는 아까 앞서 얘기한 혁신교육 흐름들이 진짜 집약됐느냐 저는 거기에는 100% 동의는 안 되지만 그래도 많이 흘러 들어왔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또 겉으로 드러난 추진이 잘 됐느냐 이거는 진짜 많이 아쉽습니다. 네. 진짜 교육 분야는 문재인 정부에서 아쉬운 게 너무 많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이제 아까 학습 생태계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들을 그러면은 그냥 다 못했으니까 그냥 없는 거 무시할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는 또 않다고 봐요. 예를 들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교육부 예산이 아니라 기재부 예산이 처음으로 담긴 대한민국 교육사에서 가장 큰 사업이에요. 18조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런 사업은 없었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근데 사실 현장에서는 뭐 우리 학교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고 해서 학교 짓는 거겠지 이 정도 생각을 하는데 보십시오. 옛날 화장실, 옛날 건물 그래서 그냥 뭐 리모델링 한다고 계속 뭐 붙이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공간혁신이나 교육과정이 담겨진 건축물들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해보자고 하는 거고 그 학교를 진짜 미래형으로 미래학교라고 맨날 얘기하고 미래교육 얘기를 하는데 그 손에 안 잡히는데 어떤 게 미래의 학교인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표면상으로는 3.6조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교에 갈 예산 3.6조를 지금 물가가 올라 3.1조 정도로 파악하는데요. 그 돈을 대학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고등평생이라고 하는데 주로는 대학일 거고요. 더 디테일하게 여기 국회하고 교육부랑 얘기 나눠본 거는 지방대 쪽으로 준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이제 우리가. 지방대에 어디에 쓸 거냐, 그 돈을. 근데 그게 없어요. 그냥 지방대에 일반 교부금으로 줄 겁니다. 그러면은 알아서 쓴다는 거거든요. 그럼 알아서 잘 쓸 거냐? 그리고 그 지방대의 소멸이나 지방대가 다시 올라가는데 도움이 될 거냐? 이게 청사진 로드맵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현 정부에서 진짜 이거는 우리하고 안 맞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만 이유를 근거를 정확히 대고 이거는 학생과 현장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좀 과감하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통합에도 좋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저희 좋은 교사 운동 잘 아시고 또 응원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 향해서 응원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좋은 교사 운동의 선생님들은 진짜 좋은 교사 그리고 반대로 제가 좋은 교사를 통해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좋은 아이디어, 좋은 의견, 좋은 자리를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그 좋은 교사 운동으로부터 받기도 했고 제가 뭐 부족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렇게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교사 운동은 저한테 아까 제가 태어난 양구와 같은 고향 근데 더 열심히 광주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사립고등학교였는데 선생님들이 해직을 당하시고 이렇게 나가셨어요. 그때 이제 학생회장을 했었는데 그때 되게 마음이 아팠었고 그때 이제 학생운동을 이제 좀 고등학교 시기에 했었었죠. 그때 믿지 못하시겠지만 그 부장 친구들하고 이제 상의해가지고 오전 수업 안 받고 수업 거부 운동을 운동장에 다 나와서 선생님들을 돌려달라고 막 이렇게 89년도 됐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이렇게 가지고 오고 왔는데 좋은 교사 운동을 통해서 뭘 제가 배웠냐면 부드러움, 따뜻함, 그리고 그 속에서 좀 체계화되고 객관적이고 우리 사회를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 그런 손길, 발걸음 이런 것들을 조금 느끼고 배운 것 같아요. 좋은 교사 선생님들 정말 존경하고요. 선생님들 앞길에 이런 좋은 씨앗들이 지금 그동안 뿌려오셨고 앞으로도 뿌려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에서 든든하게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은 우리가 뉴스에서 늘 보지만 그러나 잘 알지 못하는 국회, 그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소용선 정책보좌관님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 영상 보시다가 국회 입법 활동이라던가 뭐 이런 거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제가 대신 전달해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함께 해주신 저는 소용선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사실 더 익숙하거든요. 우리 서용선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